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SAT 자기조절학습검사의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신 결과표를 꺼내 보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검사한 내용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결과를 보시면서 나는 어떤 학습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공부는 누가 잘하나 이런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또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면 성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노력과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다. 열심히 할수록 성적이 잘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더하면 성적은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올 때는 내가 노력을 잘 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인지를 돌아볼 때 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못했다면 왜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게 어려운지, 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어서 적당한 학습량이 나오지 않는지, 이런 원인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 두 가지를 돌아보시고, 공부를 잘 하고 싶을 때도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고 개선하신다면 우리 이제 성적은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한번 같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검사의 목적을 한번 전달 드려 볼게요. 일단 최종적인 목적은 학습에 대한 자기 이해를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어떤 학습 비법 같은 게 조금씩 공유되긴 하지만 엄청난 학습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강의라기보다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찾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표를 보면서 또 이 결과표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잘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실제 어떠한지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자별 특성이 있는데 나라는 학습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될 거고, 공부가 단순히 그냥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학습량이 나오려면 나의 정서나 동기적인 특성도 이해해야 되니까 나의 정서와 동기도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 학습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간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학습 부진 원인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서 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본다.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 팁도 중간중간에 좀 제시를 해 드리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또 참고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학습 능력을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의 목적은 진단에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검사는 평가의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 시험 같은 거는 평가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평가죠. 공무원 시험을 내가 봤는데 그냥 다 찍었는데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좋은 거죠. 예, 내가 공부 좀 덜 하고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검사는 내가 실제 실력이 그렇지 않은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검사의 목적은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떠올려 봐도 좋겠죠? 우리가 건강검진의 목적은 내 건강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세포가 있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고 그냥 막 다 좋다고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건강검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검사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실망이 될 수 있지만 그 낮게 나온 요인들을 신경 쓰고 향상시킬 때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부진 원인이 해소돼서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습 능력을 올린다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개선시킬 때
올라가겠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이 중요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뭐 교사, 잘 가르치는 강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좀 미비하다는 거예요. 예. 선생이 뛰어나지 않아도 학생이 일취월장할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가르치는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우리가 이제 흙수저라고 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환경 때문에 학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안 좋아도 학습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뭐 집중력과 나의 동기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이 교사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학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는 자기조절학습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조절학습이란 어떤 개념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냥 학습의 전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자기조절학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 앉아서 계속 뭐 읽기만 한다, 학습이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단순한 행동 가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절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엉덩이를 계속 붙이고 앉아 있으려고 하더라도 나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뭐 먹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절감이 갑자기 느껴져서 공부를 다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계속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기 위해서는 나를 컨트롤하는 다양한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인지, 동기, 행동을 조절하는 것들이 이 학습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조절하고 점검하는 과정도 들어가는데, 그러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자기조절학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은 되게 익숙하죠?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개념도 이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에 또 포함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이란 것은 계획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조절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습관도 작용해서 이 학습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결과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표현한 종합 프로파일인데요. 일단은 50이 평균 수치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100이 평균 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점수를 T점수 체계라고 합니다. T점수. 이 T점수를 잠깐 설명드리면, T점수는 50이면은 나의 같은 학년, 나와 같은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예요. 50. 딱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 40점과 60점 사이라면 보통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 안에 한 70% 학생들이 이 40과 60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이 50인데 내가 어떤 점수가 뭐 53이 나왔어요. 그럼 평균보다 높긴 하지만 뭐 엄청 높은 건 아니고 약간 높다 라고 이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0 이상일 경우에는 높다라고 하고, 이게 전국 상위 한 15%에 해당하는 점수라 볼 수 있고요. 40 이하라고 한다면은 하위 15%에 해당이 됩니다. 40 이하일 때 낮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5 이상 정도 되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극단 점수,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되겠는데 7%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다. 그 다음에 35 이하라고 한다면은 매우 낮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거는 하위 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 이상일 경우에는 뭐 정말 상위 2%에 해당할 만큼 또 이제 극단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인별로 나와 있는 그 점수 중에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점수가 100분위 점수에 해당돼요. 100분위는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나보다 낮은 학생의 비율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100분위가 여기 보면은 높은 게 98이 있네요. 괄호 안에 있는 점수가 T점수는 71인데
100분위가 98이에요. 그러면은 100분위로 이해해 보자면 전체 중에서 나보다 낮은 학생이 98%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상위 몇 프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T점수 한 70 정도면은 상위 2%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100분위가 뭐 예를 들어서 2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국에서 나보다 낮은 학생이 100명 중에 2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위 2%가 되겠죠. 자, 그렇게 점수를 해석해 보시면 되는데 모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정서와 무기력은 낮을수록 좋은 점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높을수록 좋은 점수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영역별 점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부족한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한 겁니다. 뭐 나의 집중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측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와 같은 학년의 대학생들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는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 자기보고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엄격한 학생들은 꽤 자기 실력이 뛰어나도 그냥 보통이다 라고 응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별로 실력이 좋지 않은데 자기 자신한테 되게 관대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관대한 친구들은 자기가 좀만 잘해도 매우 잘한다, 뭐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뭐 절대적인 점수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좀 메타인지가 뛰어나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도 결과가 타당하게 나오는 그런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 뭐 응답자의 신뢰도도 중요해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T점수와 다른 SQ 점수와 AQ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학습지수와 적응지수인데 SQ가 학습지수고요. AQ가 적응지수입니다. 우리 그 IQ도 알잖아요. IQ는 이제 지능지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측정한 내용은 다르잖아요. 학습을 측정했고, 적응을 측정했고, 지능을 측정했는데 수치의 의미, 예를 들어서 그 지수의 수치가 이야기하는 값의 수준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IQ 점수는 100이 평균이에요. AQ나 SQ도 100점이면은 내가 딱 평균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Q가 두 자릿수는 이제 평균 밑이잖아요. 평균 아래인데 SQ와 AQ도 100보다 떨어지는 분들은 평균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도 한 85에서 115 수준이 보통 수준에 해당하고요. 여기 한 70%의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높으면은 점점 뛰어난 학습 능력 혹은 적응 능력을 보이는 거고요. 85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낮은 학습 능력과 적응 능력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점수의 수치가 의미하는 값의 의미, 이런 것들은 지금 해석이 좀 되었죠. 자, 그러면은 또 이 결과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좀 요약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기억 전략, 이해 전략, 메타인지 전략, 감정 조절, 긴장 유지, 동기 유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크게 요약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이 전체적인 것은 자기 조절 학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조절 학습 안에는 전략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파트는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결정짓는, 효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겠고요. 적응 파트는 여러분들의 학습 양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적은 뭘로 만들어지냐 라고 했을 때 성적은 전략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학습 방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학습량, 요거를 요약하면은 AQ 지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노력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AQ 지수와 아니면은 전략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여기 자기조절 학습 지수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겼을지 일단은 뭐 1차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물론 두 가지 다 높은 학생도 있을 거고 다 낮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굉장히 보통보다 높은 학생들은 이 요인별, 세부 요인별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장 낮은 요인이 무엇일까? 그럼 그걸 찾아서 그걸 좀 개선시켜 보면은 나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이제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낮은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찾아서 또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내가 뭐 학습보다 적응이 낮다, 적응이 심각하게 낮다 하면은 이 적응을 돌아보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학습이 낮다, 그러면 학습의 효율과 효과를 결정짓는 이 부분을 돌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검사 결과는 참고하지만 나를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우리도 MBTI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MBTI 검사하고 나서 나온 유형이 100% 무조건 나의 유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검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거짓말로 했을 수도 있고, 대충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나를 또 들여다 보셔야 되죠. 내가 평상시에 노력이 잘 안 된다 하면은 나의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나의 동기와 정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전공에 적응을 못해요. 내가 이 전공이 나랑 잘 맞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이 전공이 나랑 안 맞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전공 수업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열심히 안 되잖아요. 노력이 안 이루어지죠? 그럼 학습량이 안 나와서 공부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전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전공에 큰 뜻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쪽을 이제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루에 3시간 뭐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안 나온 상태로 공부를 3시간 동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더 도입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기억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학습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학습법을 좀 바꿔봄으로써 내가 노력하는 것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개선해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보면서 나의 학습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결과표를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략 점수만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좀 바꿔서 어느 쪽이 제일 취약한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잘하고 있는 강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괜찮게 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떨어지고 있는 전략 점수는 뭔지,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점 학습 전략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종합소견은 글자가 많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자면 내가 원래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막연했을 수 있어요. 정확한 포인트를 붙잡고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안 되는 걸까? 어떤 걸 개선해야 좋아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자세한 설명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정말 100문항 넘게 풀었잖아요. 이 질문을 막 학습과 관련된 또 질문을 100개 넘게 대답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학교 잘 다녀왔니? 그러면서 오늘 뭐 배웠니? 뭐 했니? 누구랑 놀았니? 뭐 이런 거 막 물어보면은 질문 몇 개만 받아도 막 대답할 때 힘들잖아요. 막 귀찮고. 왜냐면은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학습과 관련된 질문이었고, 그런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의 학습 상태를 자꾸 이렇게 관찰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 검사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응용을 잘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안 읽어요. 그러면은 시간 내서 건강검진 열심히 했는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읽고 내가 뭐 비만이 나왔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비만이 나와서 살을 빼야 된대요. 그러면은 건강검진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또 살을 빼야 된다는 걸 인식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건강검진을 정말 또 효과적으로 활용한 그 사례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검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봐야 되고, 결과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크게는 이 검사가 나의 학습 효율과 학습량을 결정짓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 전략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검사를 잘 했는지 이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과를 보기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표 상에서는 여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과표 좀 첫 페이지 정도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찾으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반응 일관성입니다. 이 반응 일관성은 예라고 나와야 이 신뢰도가 좀 보장된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응답자인데 응답자의 신뢰도가 있어요. 응답자가 믿을 수 있게 신뢰롭게 응답을 했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 필터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척도들인데, 첫 번째로 이제 반응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내가 일관성 있게 대답을 했냐. 이 질문 중에서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질문들도 있어요. 검사를 대충 만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솔직하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학습을 할 때 보통 뭐 즐겁습니까? 라는 뭐 질문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2번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쪽에서는 매우 즐겁다 하다가 한쪽에서는 보통이다 이래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 질문을 대충 읽고 있거나 아니면 안 읽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막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관찰해서 나한테 있는 솔직한 모습을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경우나 아니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갈팡질팡한 거예요. 내가 이랬던가 저랬던가 그러면서 아무튼 응답자가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반응 일관성이 아니요 라고 해서 이 검사가 이야기하는 요인들의 수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당신 점수들이 높게 나왔는데 낮은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동일 반응은 한 문항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으로 쭉 찍던가 아니면은 5번으로 쭉 찍던가 뭐 한 가지 문항이 막 20여 차례 가까이 만약에 쭉 찍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검사를 뭐 거부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좋아 보이는 문항에 막 의지적으로 좋은 건 다 매우 그렇다 안 좋은 건 매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 걸 수도 있고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과장했을 경우에 별표가 찍힐 수 있습니다. 높을수록 조금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도덕성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내가 만약에 매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바람직성이 올라가요. 그렇다라고 해도 약간 올라가는데 매우 그렇다고 하면 엄청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게 바람직하긴 한 건데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런 경지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씩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하면 이게 점수가 점점점 높아져서 지금 검사를 하는데 조금은 자기를 미화시키고 있다.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주의성은 검사 문항 중에 이상한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의 수도는 부산이다. 그런데 매우 그렇다. 이러면은 지금 질문을 안 읽고 있거나 좀 세심하지 못하게 읽고 있다. 대충 읽어서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주의성이 예가 나오면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개수는 0일수록 좋고요.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내가 어떤 부분에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낮은 게 아닐 수도 있겠죠. 내가 검사를 안 한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심리적 불편감. 이것은 신뢰도 지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기력과 부정정서가 좀 높아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별표가 1개 혹은 2개가 표시됩니다. 1개면 불편감이 많이 있는 거고요. 2개면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는 게 내 학습 능력을 올리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건강이 좀 안 좋아졌으니까 강도 높은 학습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은데 몸살 감기예요. 그러면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시험 기간이어서 몸살 감기 근데 뭐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몸살 감기인 경우에도 시합을 참여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심리적 불편감이라고 무조건 학습을 중단하고 쉬면서 멘탈부터 챙겨라 라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높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을 잘 챙겨가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우리 신뢰도 지표를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요인별 설명입니다. 크게 학습법과 뭐 노력하는 그 힘,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자기조절학습 전략부터 먼저 볼게요. 이 전략 안에는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절을 통해서 우리는 효과적인 학습과 또 스스로 학습량을 끌어올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전략 안에는 또 하위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지 조절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멍 때리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생각, 인지, 사고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조절하면서 학습의 요인을, 학습의 효과를 이제 촉진시키는 이런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잠깐 보면은 24시간이 지난 후에요. 어떤 학습을 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강의를 듣기만 하면 5% 남는데 서로 설명했을 경우에 90%가 남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시간 학습을 했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친구는 그 내용의 5%를 기억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내용의 90%를 기억하고 있다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얘가 5%고 얘가 90%면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똑똑한 게 아니라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학습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것보다 설명하는 공부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은 전 과목을 10회독하는 회독 공부법을 사용하면서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했던 분이 전교 1등으로 크게 도약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학습량이 굉장히 기반이 되었던 분이신데 성적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머리가 안 좋구나.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구나. 나는 공부가 적성이 아니구나. 라고 포기해버리면 성적은 더 떨어질 텐데 이런 공부법을 해볼까? 저런 공부법을 해볼까? 안 해본 게 없대요. 근데 이분은 회독 공부법을 딱 하면서 성적이 확 이제 도약을 한 거죠. 이분이 전교 1등이 된 상태와 중간 정도 했던 그 상태 비교했을 때 변화한 것은 뇌와 지능이 아니죠. 학습법이었죠. 자, 그리고 뭐 마인드맵 공부법. 하루에 그냥 뭐 3시간씩만 쉬엄쉬엄 공부해서 마인드맵으로 공부해서 뭐 서울대를 가셨다. 이러면서 이 마인드맵 공부법을 홍보하고 다니셨던 이런 학습자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간단한 방법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컨택을 한다.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생각보다 비약적으로 올려준다는 이런 논문도 있어요. 로렌스 컨티 교수가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서 이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학회에 이렇게 발표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올리면서 학습 효과를 올리는 뭐 비법들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법들은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이제 다양한 공부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나에게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인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전략, 이해 전략, 메타인지 전략 이 세 가지 전략들이 있고요. 첫 번째 기억 전략은 학습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얼마나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넣는가 아니면은 반복해서 얼마나 보는가 반복 학습이 중요한데 이 반복을 어떻게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수학 공부 5시간 하고 그 다음날 영어 공부 5시간 하는 것보다 수학을 2시간 반 하고 영어를 2시간 반 해서 이틀을 하는 게 뭐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복습 시간은 당일 저녁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오늘 수업을 들은 내용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꼭 그날 정리를 해놓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효과적이다.
그래서 복습을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할 수도 있지만 당일에 하는 게 효과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기억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뭐 공부법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 못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취래독 공부법 그냥 7번 읽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취래독 공부법을 구글에서 뭐 검색을 해보시면 1회독 때는 어떻게 하는지 뭐 대충 중요한 타이틀 보고 뭐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보고 뭐 질문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거 2회독 때 어떻게 하는지 뭐 6회독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독 공부법을 찾아보면 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Q4R 학습법이나 SQ3R 학습법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대표적이니까 키워드만 설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 관심 있으면 검색해서 내가 공부 범위가 있을 때 이 범위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공부법들을 도입해 보면서 공부의 원리를 좀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억 전략과 이해 전략이 막 이렇게 분리돼서 진행되기보다는 개념적으로는 분리를 했지만 한 가지 공부법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 전략이 있고 이해 전략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습하고자 하는 그 범위에 있는 이론들을 마인드맵을 그려서 시각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인드맵은 지식과 지식 간의 어떤 위계질 수도 있죠. 더 상위 개념도 있고 하위 개념도 있고 뭐 컴퓨터 폴더처럼 상위 폴더가 있고 하위 폴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동등한 위치의 폴더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뭐 이런 지식들도 있잖아요. 이런 지식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면은 이해의 폭이 되게 커지죠.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이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 그래서 어떤 뭐 김영란법이 있어요. 김영란법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정보인데 그럼 이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 국가 정세가 어떠했는가? 정치인들한테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 그리고 그때는 뭐 몇 년도였는가? 그 시기 때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은 또 무엇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 연결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풍성하게 깊이 있게 넓게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부들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전문성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을 붙이는 이해 전략도 있다면 핵심을 꿰뚫는 내가 어떤 학습 범위가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뭐 A4 용지 한 장짜리에 어떤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5문장으로 줄여본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기르면은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습에 대해서 요약과 정리, 그리고 정보를 조직화하는 거,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거, 정교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더 심화된 학습자로 갈 수 있게 하는 학습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 전략도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인지 전략입니다. 이것도 요새 참 중요한 거여서 다 중요하죠. 빼놓을 수 없는데 일단 메타인지는 내 인지, 내 사고 위에 또 다른 사고 그래서 나의 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절하고 점검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것인데 메타인지가 높으면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좀 보충을 해야 돼. 여기는 잘했어. 뭐 이렇게 분류를 잘 할 수 있죠. 근데 메타인지가 낮으면은 이제 알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이게 메타인지가 낮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습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명확히 해야지 학습에서 자습이 참 중요한데 내가 스스로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조절하고 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는 1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스케줄링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자기 전에 잠깐 1시간 보면 되겠다 라고 시간을 정하고 남은 시간은 뭐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뭐 저녁에 자기 직전 1시간이 됐어요. 자, 이제 과제 금 마무리하고 자자 했는데 과제의 뚜껑을 열고 막상 해보니까
이 과제는 뭐 5시간이 걸릴 과제예요. 이렇게 된다면 멘탈이 바사삭 깨지게 되겠죠. 그거는 내가 이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도 몰랐던 거고, 나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메타인지가 낮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제를 평가할 때 이 과제의 강도, 업무 강도나 업무 시간을 평가할 때는 항상 1.5나 2배로 계산하는 게 좋다고 해요. 내가 요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좀 많이 잡는 거죠. 내가 이 학습 범위는 한 30분이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으면 50분이나 1시간을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부족한 메타인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조절입니다. 아까 있었던 인지 조절은 약간 학습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적인 학습법도 소개를 시켜드린 거였는데, 자, 동기 조절은 내가 학습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나의 동기 상태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적응 파트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기 전략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거죠. 내 마음을 항상 이렇게 뭐 공부하다가도 교재에다가도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노트에다가도. 일기장이 아니라 막 이런 거. 이젠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젠 정말 나는 물러설 곳이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오늘의 실수와 착각 그리고 모든 실력 부족이 수능날의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막 적으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동기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의지를 다지는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차곡차곡 쌓은 블럭을 누군가 탁 쳐버려서 무너져버린 그런 느낌.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하자라는 의지를 가진 거고요. 좀 더 절박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간절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물러설 곳이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실수와 착각 그리고 모든 실력 부족이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있던 것들이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했던 노력들이 헛되게 느끼고 무의미하게 느낀다면 앞으로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부여도 막 하고 보다 강해지자. 스스로 다짐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후반전 모든 이의 승패를 가릴 때가 왔다. 시작한 게임을 이겨야 한다. 이게 뭐 중2병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중간중간에 나의 노트에다가 아니면 나의 교재에다가 낙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자꾸 동기 유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 풀면 다 못 푼다. 내가 어려우면 누구나 어렵다. 공부하다 보면 벽을 만나서 좌절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10,000명 중 하나는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좀 다시 긴장감도 이렇게 일깨우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도 좀 키우려는 생각을 갖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뭐 이거는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의지하면서 다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서울대 합격한 사람인데 원래 게임을 정말 중독자만큼 많이 했던 학생인데, 어느 날 이 문구를 접했을 때 이 문구가 굉장히 자기를 크게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끊고 공부에만 올인을 해서 뭐 이제 서울대를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바꿔준 그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대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래서 좀 이 학생은 위대한 삶을 꿈꿨나 봐요. 왜냐면 이 문구가 모든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좀 좋은 삶보다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위대한 삶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삶에 안주하면 위대한 삶을 살기 어렵다. 그래서 졸릴 때, 졸음이 올 때 잠을 자요. 이거는 좋죠. 예, 피곤도 풀리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공부할 수 있고. 근데 위대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게임을 하면서 재밌어요. 좋죠. 좋은 건데 위대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위대한 걸 추구한다면 좋은 것이 뭐가 된다? 적이 된다. 적이란 거는 그냥 조금 안 좋다가 아니라 진짜 뭐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스스로 마음가짐을 자꾸 이렇게 다지고 가치 평가를 다시 하고 내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이 학생은 위대하지 않은 행동들을
잘라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대한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 조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서 조절 같은 것도 해당되죠. 이 김연아 선수 훈련 영상 유튜브에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뭐 김연아 훈련 영상 이렇게 치면은 예전에 이제 KBS에서 찍었던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훈련을 하는데 너무 컨디션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안 하던 실수를 하고 지금 연습하는 어떤 기술들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너무 표정이 막 좌절감에 차 있고요.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세요. 울면서. 근데 울면서 훈련을 이어가는데 2시간을 이어갑니다. 정해진 연습 시간이었거든요. 심지어 엄마가 오늘 그만하자.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울면서 안 되는데 계속 이어가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가 그냥 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컨디션 좀 안 좋으면 오늘 쉬었다 내일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근데 그런 횟수가 엄청 많아질 수도 있죠. 한번 그것을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그리고 엄마가 공부 좀 그만해라. 이러기 전에 공부를 그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할 때도 많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동기 조절에는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긴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기도 하고, 날 다독이고, 실패나 스트레스가 와서 좌절감이 오더라도 공부를 이어가고,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긴장 유지. 우리 보통 대학생들이 되면 고등학교 때보다 긴장감이 너무 떨어져서 학습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의 반대는 이완인데 너무 이완돼 있으면은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렵고요. 학습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갖춰야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만 해도 문제죠. 그러면 이제 부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과 이완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이게 이제 잘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동기 유발. 스스로 자꾸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 암시나 혼잣말 다짐 같은 걸 하면서 자꾸 나의 마음을 챙기는 연습, 이런 것들도 공부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행동 조절. 내가 동기가 있는데 행동으로 안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특목고 전교 1등이 말하는 공부 1등인 비결은 뭐 수면 시간이었다. 두 번째는 자제력이었다. 세 번째는 뭐 자리였다. 이런 것들이 실천 전략에 해당돼요. 특목고는 다 잘하는 친구들이 가잖아요. 원래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특목고에 가니까. 근데 거기서 전교 1등 할 때는 이 수면 시간이 보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수면 시간을 꼭 부족하지 않게 가져서 적절한 집중력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체력 관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자제력. 막 충동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 때 그거를 참아내는 힘. 그 다음에는 환경. 공부하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시간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도 이런 거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큰 돌을 먼저 넣어놔야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지 나중에 하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반대로부터 넣어봐요. 모래부터 채우면 뭐 조약돌도 안 들어가고요. 큰 돌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래 같은 작은 일이 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큰 일은 중요한 일이죠. 꼭 해야 되는 일.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뭐 취미는 작은 일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물론 취미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이제 과제는 큰 일이잖아요. 내가 시간 관리할 때 큰 일을 먼저, 과제를 먼저 해야지, 취미를 먼저 다 하고 나면은 과제할 시간이 안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런 시간 관리도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천 전략. 내가 나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얼마나 자제하고 있는지 실천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잘 참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측정을 해본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루에 단어를 뭐 30개씩 꾸준히 외울 거야, 이게 실제 실천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시간 관리로도 이어지죠. 얼마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잘 조절하고, 또 집중에 방해가 되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환경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를 해놓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 활용.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준비하는 사람과 내가 그 이론에 관심이 있고 내가 알고 싶어서 막 심층적인 자료들을 찾고 적극적인 탐색을 하고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논문을 보고 하는 학습과 이 결과가 다르겠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겨우겨우 학점받으려고 하는 학생은 나중에 전문가가 되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자원 활용 또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습의 효과를 결정짓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억의 효과를 높이거나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들이죠. 공부법을 통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가짐을 잘 관리하고 학습량을 잘 관리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올리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측정해 본 거고요. 내가 이 중에서 낮은 점수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학습량을 결정짓는 대학생활 적응도입니다. 이 학생은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경찰이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경찰 행정학과를 재학 중이신 대학생 멘토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경찰이 되려면 운동을 잘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성적이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성적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성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에서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적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부를 갑자기 일치월장해서 당시에 정말 뛰어난 학습자만 나온다는 이 공부의 왕도의 사례로 출연하게 되는 거죠. 이 학생은 공부법을 바꾼 게 아니죠. 동기를 바꾼 겁니다. 동기를 바꾸니까 최고의 학습자가 됐어요. 연기자를 꿈꾸던 소녀가 있었는데 거의 전교에서 꼴찌 수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기초가 없던 중3 때 이전 학년들의 기초 과목을 안 했던 학생이어서 진도를 따라가기도 어려운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너 연기자 되려면 대학 가라. 너 대학 가면 연기자 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가정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거의 꼴찌 수준이었던 이 학생이 고2 때는 전교 3등 안에 듭니다. 이 학생도 학습법을 바꾼 게 아니에요. 아니 학습을 원래 안 했으니까 학습법이 없었죠. 동기를 바꿨더니 최고의 학습자가 되잖아요. 요즘에 많은 청년들은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우리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코끼리가 조련된 상태를 보면 인간의 말을 잘 듣죠. 근데 사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동물 중에는 거의 최강자의 힘을 갖고 있는 이 코끼리가 정말 약하고 작은 인간의 지배를 당하는데, 이 코끼리 발목에 보면은 이 줄 하나가 묶여 있어요. 이 어른 코끼리가 줄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통제를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의 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도 목줄을 채워서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강아지는 목줄의 힘에 제어를 받거든요. 근데 사실 이 코끼리한테 이 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을 딱 주면 끊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당겨봤자 코끼리가 힘 주면 사람이 딸려가죠. 근데 왜 이 줄에 지배를 받냐면 어린 시절에 힘이 없을 때는 이 줄이 강아지처럼 끊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망쳐 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안 됐던 그 실패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은 내가 풀려날 수 없는 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힘이 생긴 코끼리는 사실 풀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걸 학습을 했다 보니까 이 줄이 묶여 있으면은 풀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에서 이 정서적으로 무기력이 생긴 친구들은 어렸을 때 해서 좀 안 됐던 그 기억들이 있어서 내가 되겠어, 다 된다고 해서 막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도 보면은 맞아,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데도 성공을 하네 라고 해서 그래 나도 해보면 될 거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자주 이러지, 내가 맨날 작심삼일해서 막 엄청 도전하지만 또 어차피 3일도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무기력이라고 하죠. 해도 안 될 거야. 코끼리도 무기력에 빠지는 것처럼 인간도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학습이 단순히 공부법이 아니라 이 무기력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응 점수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학교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고등학교 때는 스케줄이 딱
짜여져 있었는데 대학생 때는 좀 더 자유롭다 보니까 이 적응이 안 돼서 대학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학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서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내가 학습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학교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의 생활도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보통은 가까이 사는 친구들보다 먼 지방에서 또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들 적응에 더 이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잘 적응하고자 하면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한번 원인을 찾았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대학교에서도 만족하고 이 안에서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응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전공과 학과에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럼 원인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기초 지식이 없어서 이 전공을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로가 바뀌어서 이 전공의 뜻이 없어진 것인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 수업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죠.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 이 전공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 목표를 가질 건지 졸업은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일단은 내가 이 진로로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본다고 생각을 하던지 뭐 다양하게 이 전공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노력이란 걸 기울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진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뭐 컨설팅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사회 적응입니다. 대학 내에서는 사실 팀 단위로 활동하는 과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적응에 문제가 생겨서 대학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선배와의 갈등, 뭐 이성 교제, 친구와의 갈등, 소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면은 뭐 학생상담센터나 대학 내에 이런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상담을 하면서 개선시켜 나갈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대학교 내 활동 같은 걸 너무 안 하고 있다면 대학의 여러 활동 참여를 통해서 내가 힘들 때 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한 명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내 과에 나랑 맞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랑 잘 맞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좀 범위를 넓혀봐서 그런 친구들을 동아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찾아본다든지 그 관계를 새로 시작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학생은 자기 전공보다 너무 뭐 학생회나 동아리에 지나치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일에는 소홀히 하고 이래서 대학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건 없는지 적정하게 해야 될 활동을 지나치게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시 좀 세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부정정서. 대학생활과 관련해서 좌절감, 압박감, 부담감, 짜증 등이 너무 심해졌진 않았는지 너무 잘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은 좀 나의 기준을 낮출 필요도 있겠죠. 뭐 잘하면 좋지만 그 부담감이 나를 갉아먹는다면 조절해야죠. 내가 부담감 별로 안 느끼면서 엄청 잘하고 싶으면 뭐 괜찮죠. 그리고 뭐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뭔가 자꾸 이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돼서 학습을 중단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진 않은지. 근데 이게 뭐 지나치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압박감이 약간은 있어야 사람이 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누구든 좌절감을 조금씩은 맛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정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건 아니고 나는 그런 편안한 정서 상태에서만 공부할 거야. 그래서 너무 초연하게 공부할 땐 또 나태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않게. 자, 그 다음 무기력. 아까 제가 코끼리로 말씀드렸죠? 너무 침체되어 있지 않은지. 그러면은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이 무기력이 생겼다면 반대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이 무기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적정한 목표를 세워서 달성도 해보고 아니면 학습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내가 재능이 뭔가 없는 게 아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를 열심히 해봤더니 내가 일을 잘하네.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까 간접 경험. 전교 꼴찌가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공부법을 도입했더니 전교 뭐 2등도 하는구나. 나는 전교 꼴찌 정도는 아니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효능감, 이제 동기적인 점수가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 그래서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도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올 거야. 뭐 이런 믿음도 효능감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해요. 나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열심히 안 하죠. 해도 안 나오는데 왜 하겠어요, 그쵸?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믿어야 열심히 하죠. 나는 열심히 할 수 없을 거야. 난 노력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노력을 안 하게 되겠죠.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 효능감도 여러 성공 경험을 통해서 끌어올려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성취 가치. 우리가 가치 있는 곳에 인생을 걸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집중을 했는지. 아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럴 거예요.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공부를 안 하게 되겠죠. 공부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부가 중요하고 누군가에게 공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책 한 권 안 봤지만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학습 검사잖아요. 내가 학습을 하려면 학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넓게,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가질수록 내가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취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험생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무원이 될 거야.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이 중요해. 난 공무원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학생에게는 영어 공부가 동기부여가 되죠. 공무원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수록 이 영어 공부는 이 학생에게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심화 영어를 평가하는지 모르겠어. 주민센터에 가면 사실 이 영어 이때만 공부하고 안 써. 일할 땐 필요 없어. 아니 외국인도 별로 주민센터에 안 와.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갖는다면 이 영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조금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아니야, 이 영어는 교양이고 이왕 이거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나중에 이거 활용해서 좀 더 공부해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그 외국어 원서로 읽고 내가 좀 더 공부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자막 없이 그대로 보는데 꼭 써야지. 나중에 여행 갈 때도 사용할 수 있게 영어는 시험 끝나고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해 나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학생은 영어 공부를 더 즐겁게 하겠죠. 의욕이 더 나겠죠. 아니면 또 어떤 학생은 내가 하기 싫은 영어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이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배우는 것이 자기 개발이고 이게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야. 내가 뭐 좋은 일만 하겠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게 이 학습 과정이야. 뭐 이런 식의 의미도 부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공부가 얼마나 의미 있냐에 따라서 나의 의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사례지만 전교 1등만 하다가 전교 2등을 한 번 했더니 자살을 해버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성취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는 그 학생에게 전교 1등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교 1등을 목숨 걸고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내가 느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아, 대학 공부 필요 없더라. 학점 필요 없더라. 나는 대기업 안 가도 돼요. 학점 관리 안 해도 돼요. 난 취업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학습량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성취 가치 여러분들의 중요한 동기적인 요인이 돼서 나는 왜 공부하는 것인가? 공부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공부를 앞으로 잘 하시려면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학습의 전반적인 요인들을 찾아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높이면 좋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한 개씩만 잡아가시다 보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중간에 봤던 이런 사례들도 보면은 뭘 많이 바꾼 게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성취 가치만 높였더니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이 학생은 나중에 처음엔 공부법도 몰랐다가 어떤 게 효과적인 공부법인지 이런 거를 익혀나갔겠죠. 과목별로도 한 가지만 바꿔도 많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건강검진하고 결과 보고 끝내는 것도 이미 있지만 이제 실천을 할 때 이 검사가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